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이 나온 이후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구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침몰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해와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변론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의 촛불 집회 폄훼 발언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비판 성명을 냈고 대통령을 예수에 빗댄 듯한 발언에는 기독교계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덴마크에서 구금 중인 정유라 씨가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은 정 씨의 학점 관리를 위해 인사권까지 거론하며 학부장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주한대사와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통화수화프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차기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대미무역 흑자국인 두 나라가 긴박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서둘러 위안화를 절상하고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관련자들의 거짓 해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 최경희 전 이대 학장은 당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최 전 학장과 최순실 씨가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처럼 엇갈리는 진술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인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청와대의 기존 해명이 상당 부분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처음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관저가 안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오후에야 수학여행 배웠다는 걸 알고 상황이 급변해 서면 보고가 많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오전엔 박 대통령이 미처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당국 간 비상교신 내용에 따르면 해경은 이미 오전 10시 52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급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뒤집어졌는데 그 탑승기 때문에 못 했으니까.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좀 봤습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오전 11시쯤 언론을 통해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가 나왔지만 해경은 구조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보고했고 청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300명이 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깥으로 떠있는 게 없으니까. 선내에 좀 해가지고 일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역시 당일 오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유선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 말대로라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속속 보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행정관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당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는지 관저로 배달됐다던 서류를 제대로 받아본 건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으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대통령이 보고를 자주 받았다 이렇게 밝혀왔지 않습니까? 윤 전추 씨가 어저께 증언을 한 걸 보면 오전에는 평안했다, 안정적이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바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윤 전추 행정관은 대통령에서 관저에서 가장 가깝게 수행한 보좌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정적이었고 오후에 들어서 보고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입니다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의 유선보고와 서면보고를 자주 받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다를 보면 오전에도 뭐 수시로 한 3, 4분 사이로도 오고 이런 상황인데 윤 전 출신은 안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예. 자, 미용사 부분도 역시나 의혹인데 윤 행정관 말에 따르면 오후에 미용사를 불러서 본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전에 8시 반이라고 그랬나요? 8시 반에 그 대통령을 볼 때 머리가 정갈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말씀 그대로 오전 8시 반에 처음 대통령을 봤는데 예. 그때 머리가 상당히 정갈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오전에는 미용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부인 미용사는 오후에나 불렀고 자신이 직접 그 미용사를 관저로 데리고 와서 소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했다는 건데요. 오전에 머리가 정갈했다면 굳이 예. 오후에 참사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 미용사까지 불러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 예. 나옵니다. 예, 또 하나가 청와대 집무실인데 뭐 역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당일에 뭐 본관으로 출근은 안 했지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 행정관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나온 얘기요. 업무 공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행정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신을 부르면 서류를 들고 관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진이 상주하는 그런 업무 공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면 보고용 서류도 직접 인편으로 가져가야 하고 예. 관저 안에 어느 방에 대통령이 있는지도 알기 힘든 구조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사실상 대통령 중대본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는 업무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 40시간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공간인 관저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복무규정 위반이고 헌법상 나와 있는 성실직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단은 문제를 제기할 예. 예정입니다. 윤 전추 이제 행정관이 나와서 어제 한 얘기만 봐도 이렇게 기존의 청와대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거나 흔들리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제 2명이죠. 1명은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여전히 출석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헌법재판소는 이 두 사람의 그 주소지에 관할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각각의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방금 전인 저녁 7시쯤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에 두 사람을 다시 증인신문하기로 날짜도 미리 정한 상태입니다. 예, 19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잠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자, 윤 전추 행정관의 발언이 의혹을 키웠다 이렇게 본다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죠. 그 발언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천만 촛불 민심을 종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언론이 촛불 집회를 극찬한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특히 박 대통령을 십자가를 진 예수와 사약을 받은 소크라테스에 비유합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선 촛불 집회 참여 인원도 과장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만이라고 그냥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을 하고.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촛불을 켠 1,000만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촛불을 색깔론으로 덧칠하지 말라고 했고 종교계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걸 거론한다는 건 논평의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탄핵 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토대로 탄핵 심판에서 방어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 의견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취재 기자와 그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의 문제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어제 탄핵 심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컸는데 오늘도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예, 오늘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예. 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어제 헌재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체 사상 등을 언급하며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종북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서석구 변호사 얘기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연인원이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 명이 다 종북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서 변호사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촛불 집회 참석자 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 이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느냐. 예. 이거를 갖고 언론이 선동하려고 뻥튀기를 한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3,374명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계속 보도를 해왔지만 처음 듣거든요. 저 얘기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예.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서도 저 숫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 저희가 외교부와 그리고 국방부 쪽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서 변호사 본인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예, 뭐라고 서 하던가요? 변호사는 예. 미국의 지인이 나에게 보내줬다고만 예. 말했습니다. 지인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예,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저희 JTBC는 지하철 탑승자 빅데이터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촛불 집회 참석자 수를 보도해왔지 않습니까? 예. 최대 인파가 몰린 지난 6차 촛불 집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당시 주최 측 추산 전국 참석 인원이 23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지하철역에서 수송 분담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지역의 참가자 수만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기도 그랬죠. 했습니다. 예. 근데 촛불이 민심이 아니다. 뭐 촛불이 이렇게 종북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대리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가 된 얘기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박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나온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체가 박 대통령을 만나서 변론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이 잘 교차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논리 정연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기억력도 상당히 좋아서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 변호사의 발언이 박 대통령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사전에 협의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근데 서석구 변호사도 역시 대리인단의 일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돌출 발언이라고 뒤늦게 이제 해명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이 박 의원은 민감한 얘기인데 당연히 해명 자료를 내든 해임을 시키든 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서 변호사의 의견과 박 대통령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 변호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헌법재판소와 헌정 질서를 능멸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추 대표는 또 서 변호사는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이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유난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이 들어갔죠. 자, 그중에 80%가 군 병원을 통해서 공급됐다. 어제 보도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렇게 공급받은 의약품을 주로 해외 순방 때 직원들에게 시차적 응용으로 처방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자, 그러기에는 사용량도 너무 많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아무에게나 나눠줬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작성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의무동에서 처방된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 순방 및 출장 시 수행원들의 시차 적응 목적 수면 유도제로 사용됐다며 총 사용된 2,400여 정 중 70%가 해외 행사 때 처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순방 횟수와 청와대 수행원 수를 곱해 총 사용 인원을 낸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3년 반 동안 52개국을 순방하며 평균 150명이 따라갔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다녀온 건 총 7,800여 명. 이에 비춰볼 때 처방된 1,700여 정은 결코 많은 양이 사용된 게 아니라는 주장인 겁니다. 시차가 불과 1시간 나는 국가를 방문할 때도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챙겨갔습니다. 향정 약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사한테 개인적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사탕 나눠줬다면 큰 법적인 위배가 있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시차가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차이가 날 때 필요하게 되고요. 청와대가 해명을 내놨지만 구입 기록이 남지 않는 군병원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다량 들여온 점에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던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정 씨 송환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귀국 의사를 자진 철회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정 씨 측이 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이곳 올보르 현지에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덴마크 현지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주 덴마크 한국 대사관 역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건부 자진 귀국이란 게 정 씨가 지난 2일 법원 심리 당시 19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면서 불구속 조건으로 특검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힌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특검은 이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와 협상은 없다.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즉, 정 씨의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 자체가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가 덴마크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냈는데요. 정 씨는 일단 덴마크에서 버티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자진 귀국 철회가 맞다면 일단 덴마크에서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이미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들어갔고 덴마크 검찰도 이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덴마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인편으로 문서 실물을 보내는 것은 빠르면 오늘 한국에서 문서가 항공편으로 넘어오면 대사관 측이 그 문서를 월요일쯤에 덴마크 검찰에 접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곳 검찰 관계자는 공식 요청서를 받고 나서도 30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송환 결정까지는 꽤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정 씨가 강제 송환 절차에 불복해서 덴마크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송환에 시간이 걸리고 특검 수사 기간 내 국내 송환은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말씀대로 정 씨가 버티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정 씨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정유라 씨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오는 10일이면 여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정 씨가 받은 독일 체류 비자 역시 이 여권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자 효력 역시 정지가 된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덴마크 정부도 이를 명분 삼아서 강제 추방 형식으로 정 씨를 한국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 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지만 정 씨가 버티겠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덴마크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정 씨가 덴마크에서 승마장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 거주를 계획했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됐죠. 네, 정 씨는 지난 2일 법정에서 덴마크로 이주한 게 지난해 9월 말이고 집세도 어머니 최순실 씨가 내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초, 그러니까 이주하기 직전에 덴마크 현지 집을 계약할 때 정 씨가 다닌 적이 있던 덴마크 현지 승마장 대표가 집을 구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집을 임대 계약한 그 주체가 정 씨의 승마 코치 출신이자 최순실 씨의 유령 회사 비덱스포츠 대표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가 했다는 현지 증언이 국내 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계약이 이뤄진 9월 초면
최순실 씨 측이 우리나라 언론과 수사 당국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던 시점인데요. 이때부터 독일에서 덴마크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덴마크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특검 수사 속보입니다. 특검팀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상대로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에 대해 밤샘 조사를 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최경희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앞서 정 씨의 학사 특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특검 조사에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최 전 총장은 이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가 학부모로 찾아와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최 전 총장과 최 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유라 씨의 이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 주쯤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 최 전 총장은 사실 청문회에선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요. 특검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게 되면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이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해서 이 위증 혐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이들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남궁곤 전 처장은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예, 이미 구속된 류철근 교수에 이어서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건데요. 관련된 이대 교수들은 청문회에서 이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까지도 전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특검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류철근 교수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까지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죄질이 나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대 교수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 특혜 의혹의 가장 중심엔 김경숙 전 학장이 있는데요. 김 전 학장 언제쯤 소환될까요? 특검도 이 김 전 학장이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총지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 전 총장도 이 김 전 학장으로부터 최 씨의 존재를 듣고 이른바 비선 실세에 줄을 대기 위해서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검은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김 전 학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뇌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임대기 제1기획사장을 소환했죠. 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운영했던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제1기획 스포츠 사업 총괄사장에 이어서 두 번째 삼성그룹의 사장급 임원 조사입니다. 네, 이렇게 고위 임원들을 소환했다는 건 이재용 부회장 소환도 임박했다고 보여지는군요. 예, 특검은 이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경희 당시 총장의 잦은 접촉 이후에 김경숙 당시 학장은 교수들에게 정유라 씨의 학점 관리를 지시합니다. JTBC가 단독 입수한 이화여대 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수들은 학장의 인사권의 압박을 느껴 정 씨에게 학점을 잘 줬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경숙 학장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학장실에서 만납니다. 김 학장은 이모 학부장과 담당 교수 등 3명을 두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학부장은 얼마 뒤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정유라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교수진에게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시는 곧바로 전달됩니다. 담당 교수는 학부장이 정 씨 성적에 F 학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고 교육부 감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학부장은 정 교수 승진을 앞둔 부교수였습니다. 학부장은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학장의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정 씨의 학점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교수들이 정 씨의 학점 관리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김경숙 전 학장이 정 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출석도 과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C학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김경숙 당시 학장의 지시를 받은 교수들은 정유라 씨를 마치 상전처럼 챙겼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학사 관리의 조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수업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아 학사 경고 위기를 맞은 정유라 씨는 지난해 4월 한 담당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수업을 나오지 못하니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이론 수업과 봉사활동, 과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씨가 교회에서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승마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자 강 교수는 그 사진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시합 출전 확인서도 내면 출석으로 인정해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정 씨는 어떠한 증빙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학점을 받았습니다. 한 교수는 감사에서 정 씨가 수업 불참을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C+ 점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정 씨의 학점을 관리해줬지만 정작 정 씨는 제적될 줄 알았는데 학점이 나와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JTBC는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 씨가 사실상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 듯한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어제 보도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 자료가 담긴 문건을 태블릿 PC로 받아본 뒤에 수석 비서관 회의 직전까지 본인이 직접 수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해당 자료를 미리 받아봤고 회의 1시간 40여 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수정한 흔적이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됐습니다. 작성자 아이디는 유연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해당 자료엔 법안 처리에 힘써달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붉은색 글씨로 통과해야 할 법안들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엔 최 씨가 관심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 내용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대로 발언했고 최 씨가 정 전 비서관과 통화한 다음 날인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최 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자 일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인데 마사 회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심지어 지난달까지 적지 않은 예산, 수십억대 예산이 필요한 해외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는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는 게 아니냐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갑자기 여러 사업을 기획합니다. 쿠바에 태권도장을 설립하고 동북아 스포츠센터, 국내에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경기장도 만들자고 했습니다. 재단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까지도 해외 태권도 시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재단 기금 몰수가 거론되는 시기에 최소 수십억 원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해임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나 위에서 뽑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다른 이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내려보냈잖아요. 갑자기 확 꽂아놨는데 말을 잘 들어서 데려다 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고 난 이후에 말도 안 되게 계약이 됐고. 재단 내부에선 정동춘 이사장이 재단에서 손을 떼지 않으려는 배경에 최 씨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새누리당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자, 상임전국위원회 이게 무산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은 모두 51명입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중 과반인 26명 이상이 참석해야 했는데 오늘 회의에는 2명이 부족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지도부는 원래 회의를 여는데 적어도 회의를 여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죠.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며 상임전국위원 30여 명이 참석해서 이 정족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넘어서도 참석 인원이 20명 남짓에 불과하자 회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전까지 참석을 약속했던 상임전국위원들이 갑자기 불참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 상임전국위원 36명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도착해 있었지만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국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출입구인 1층에서 친박계 핵심 의원의 보좌진이 출입을 막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친박계 핵심들이 회의를 방해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주로 이제 임명진 위원장하고 각을 세웠던 서청원 의원을 지목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서청원 의원 측은 상임전국위원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일 뿐 회의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도 최 의원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회의를 막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결국 새누리당의 임명진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다음 주 중에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고요. 당 지도부는 친박계 핵심들이 이 회의까지 맡고 있는 만큼 당 쇄신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다음 회의 때까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측과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핵심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도 세월호 1000일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평일 촛불 집회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의문투성이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아직도 인양되지 못한 배까지 1000일 동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바꿀 싸움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게 여지껏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내일 11차 집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빈자리를 메울 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과 생존학생 발언, 유가족이 참여하는 4.16 합창단 공연 등으로 채워집니다. 저녁 7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소등 퍼포먼스를 마친 뒤 희생자 사진을 든 유가족과 시민들은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본이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습니다. 정부와의 통화 스와프 협의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주한 대사와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最終的で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のことを確認をいたしておりま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韓関係に好ましくない影響を与えるとともに 한일 통화 스와프 협의 중단과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 등도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 한국을 압박하도록 요청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서울과 부산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섬에 따라 한일 관계는 갈등이 증폭되며 상당 기간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2015년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밝히고 강제 연행 인정 문제 등을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통상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중국이나 한국처럼 대미 흑자가 많은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류가 심상치 않자 중국은 외환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전례 없는 자금 유출까지 겹친 중국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전날보다 0.92%나 올렸습니다. 200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절상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역외 외환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2% 넘게 끌어올린 데 이어 이번엔 고시 환율을 큰 폭으로 절상한 겁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방어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벼러왔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2,66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해외로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까 봐 위안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위안화 가치 하락 여파로 한 달 새 70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인민은행이 원하는 것은 급절하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로 되면서 안정적인 위안화 절하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차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대미 흑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조민근 기자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미국산 세일가스를 매년 25억 달러씩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대미 흑자 감축 발언은 트럼프 측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인 윌버로스는 지난해 한국을 콕 집어 미국산 가스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의 표시로 미국의 압박이 누그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급증했다며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한다 해도 앞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불똥이 결국 국내로 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 건 중국이거든요.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외환 무역하고 환율하고. 폭풍 전야의 세계 경제, 한국이 맞닥뜨릴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트럼프는 외국 기업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첫 대상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도요타인데요. 국경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도요타는 막대한 국경세를 낼 것이다.
트럼프가 도요타를 정조준했습니다.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절대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미국 기업을 손보겠다며 경고장을 날려왔습니다. 포드 자동차와 캐리어 에어컨은 이에 굴복해 생산시설 이전을 철회했습니다. 이번엔 공격 대상을 외국 기업으로 넓힌 겁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follow two simple ru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Okay? 외국 기업에도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고용이라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인데다 국제 통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조치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파장은 한국 기업들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4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한 기아차나 중국 멕시코에 제조기지가 있는 삼성전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도요타 때리기는 힘으로 국제 통상 질서를 바꾸겠다는 패권 무역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임성준 군은 올해 15살이 됐습니다. 임 군은 생후 14개월 만에 구토 증세를 보였고 급성 호흡 신부전증으로 지금까지 산소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죠. 오늘 법원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21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성 화학물질 PHMG가 들어간 살균제를 만들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를 해서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옥시 대표를 맡았던 존 리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도 않고 막연히 안전할 거라고 믿었고 심지어 제품의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말이 돼요, 7년이? 청춘이는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사형을 당해도 이 아이들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오랜 논란 끝에 결국 가해자 처벌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부족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